네, 기후 변화는 이제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인데요. 그렇다 보니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도 매우 뜨겁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환경 보호 운동이 아니라 경제 이슈가 되고 있죠. 자, 오늘은 최근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주요 개념 그리고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안도골 경제연구소의 안도골 전 기재부 차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차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차관님,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 꽤 많이 듣고 살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 개념 정확히 네. 어떤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게 동참하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탄소 중립은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지금 기후변화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이제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각 국가가 국제적 공조하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좀 논의 경과를 보면은 2015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파리 협약을 이제 도출했죠. 이 협약의 핵심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씩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는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01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열렸는데요. 1.5도씨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한다라는 이제 공고가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국가별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현재까지 약 150개국이 지금 참여를 좀 하게 된 겁니다. 네. 우리나라 좀 상황을 좀 볼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극적인 참여로 이제 입장을 좀 전환을 좀 했고요. 일환으로 2020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에 동참하는 선언을 이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이어서 이러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 방향을 담은 탄소 중립 기본법이 제정이 좀 되었죠. 네. 그래서 2022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14번째로 이제 법제화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탄소 중립과 더불어서요, 2030년 NDC라는 개념도 자주 좀 등장을 하던데요. 그 의미, 네네. 그리고 이 탄소 중립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NDC라는 건요, 이제 국가별 이제 기여라는 그런 용어인데요. 네. 우리가 2050년에 이제 탄소를 중립으로 이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중간 로드맵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간 목표치를 설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이제 파리 협약에서 이게 NDC가 나왔는데요. 국가별로 2030년에 달성해야 될 목표를 이제 설정해서 이제 제출하도록 했고, 각 나라가 5년마다 이 목표치를 갱신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NDC 개념은 이제 국가별로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중간 목표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요, 목표 달성 여부를 유엔에서 점검하고 있고 하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압박 요인은 좀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은 2015년에 최초로 우리가 NDC를 제출했고, 2020년에 어떤 목표를 제출했냐면 2017년 대비 온실가스를 24.4% 감축하겠다라고 좀 더 과감한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21년에는 이 목표를 40%까지로 이게 상향하는 이제 목표를 우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자, 이 탄소 중립과 NDC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나라가 네네. 이를 좀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섰는데요. 우리 국제사회와 약속인 2050년 탄소 중립과 NDC 목표는 그대로 유지가 이제 되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2030년까지 우리가 달성해야 될 이런 로드맵을 이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이 달성하는 데 중요한 게 전력 수급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한 전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발전용 에너지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30.2%로 했는데,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걸 21.5%로 좀 낮췄죠. 대신 온전 비율을 23.9에서 32.8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탄소 중립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이제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금년 4월 달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범정부 협의체를 열어서 기본 계획을 만들었고, 이 계획을 보자면은 향후 5년간의 탄소 중립 분야를 위해서 약 90조 원의 재정을 이제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자, 차관님,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의 재정 제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른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그리고 기후 대응 기금이라는 것이 신설이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조금 용어가 어렵죠? 그러네요. 이게 도입됐는데, 이제 국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제 국가가 하는 사업별로 이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이나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감 효과가 큰 사업에 정부가 예산 투자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도고요. 2021년에 이제 법률이 통과되면서 2023년 금년 예산부터 이거를 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업들은 다 모아가지고 별도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정부가 국회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첨부 서류로 이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내년도 우리가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인지 예산에 포함된 사업이 16개 부처의 294개 사업이고요. 예산이 총 10.9조 원으로 좀 되어 있고요. 중요한 내용을 좀 보면은 우리 전기차 보급 사업, 그리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사업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후 대응 기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교통 이제 환경세라고 하는데요. 요 세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잡아서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예산부터 운영되기 시작했고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요 규모가 한 2조 원에 좀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가 이렇게 하니까 지자체도 좀 따라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도 중앙부처의 사례를 이제 본받아서 나름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경우를 보니까 작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했네요. 그리고 올해 시범 사업을 좀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차관님, 최근에는요, 이 탄소 중립이 무역 장벽의 한 방편으로도 쓰이던데요. 특히 유럽에서 도입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영어 이 약자로는 CBAM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이 제도의 개념과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수출되는 물건 중에서 그 생산 과정을 다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이제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물리는 거거든요. 일종의 관세를 이제 매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이 현재 선정이 좀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주로 있잖아요. 생산을 수출하는 제품들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요게 이제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 12월부터 이제 전환 기간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지금 유럽에 수출을 할 때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를 이행하게 지금 돼 있고 이미 유럽 고객사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경우는 이제 큰 이제 타격을 이제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데 대기업은 그래도 나름대로 역량이 되기 때문에 대비를 해 나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중소기업은 역량도 좀 취약하고 또 이렇게 탄소 배출량 측정, 보고 이런 데 익숙치 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나서고 있네요. 그래서 산업부가 지난달 EU와 공동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행사를 좀 개최를 했고 우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지고 관련 서류 그리고 배출량 측정 방식, 보고 양식 등을 좀 적극적으로 좀 안내해서 대응을 제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방금 설명해 주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뿐만 아니라 아리백 등도 무역 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제 아리백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제품을 생산할 때 100%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캠페인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탄소 국경 제도와 같은 이제 직접적인 무역 장벽은 아니죠. 탄소 국경 제도는 정부가 그거를 이제 관세를 이제 매기는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온화할 무역을 위한 하나 조건, 어떤 자발적인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실행해야 되는 어떤 조건입니다. 애플, BMW, 폭스바겐 근로기업들은 다 자신들이 아리백을 이미 좀 선언을 좀 했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들도 다 아리백을 해라. 라고 지금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대기업의 이제 경영 전략에 이제 화두가 ESG죠.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거를 굉장히 이제 경영 전략의 최우선순위를 지금 두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특히 수출 기업들은 이제 탄소 중립 실천을 근간으로 하는 경영 전략을 지금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상황이 돌아간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기업, 우리나라 같은 수출 기업들은 탄소 저감을 위한 선제적인 기술 개발, 또 공정 혁신 등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수출길이 막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중소 중견 기업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 대응 기금을 이제 마련한 게 바로 이런 데 이제 돈 쓰자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소 중견 기업들이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또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있지 않습니까? 전환시키는데 하려면 많은 투자가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지원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탄소 중립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들에게 위험 요인도 될 수 있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 잘 준비만 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이 대표적인 분야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규제가 이제 생기면은 이제 규제를 있지 않습니까? 이제 피하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면 산업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측정 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탄소 배출에 대한 측정 또 리포트를 하고 또 검증하는 이런 서비스 산업이 우선 발전을 좀 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순환 경제라고 또 하는데요. 재활용, 재사용 산업의 활성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또 우리가 필요한 있잖아요. 그 원료를 추출해내는 뭐 이런 노력들. 그리고 광물 추출, 또 재사용, 분야가 요즘에 새로 각광을 좀 받고 있거든요. 네. 이런 산업 분야가 이제 미래의 하나의 또 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탄소를 포집, 활용, 저장하는 CCUS라고 하거든요. 이런 이제 기술이 이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잡아서 영구히 매장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탄소를 흡수 처리하는 이런 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유망한 산업으로 또 오를 겁니다. 요즘에 이제 석유화학 업계를 보면요. 탄소 자체를 그냥 액화를 시켜가지고 드라이 아이스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이제 모델들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앞으로 이 탄소 중립의 확산이 우리 광주의 산업 발전 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요? 지역사회는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대비하면 좋을지 한 말씀 주시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이제 광주에 있는 기업들도 이 탄소 중립이라는 대세를 있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탄소 중립 이행을 좀 앞장서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그 며칠 전에 강주 테크노파크가 주관해서 이제 이런 문제에 관한 이제 기업들과의 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자체 여건이 취약을 해서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문제로 좀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에너지 이제 구조 전환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업적의 탄소 배출 저감은 다 돼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남의 도움을 좀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학연 이제 서로 협력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있지 않습니까? 개발하고 또 기업은 자체 이런 상황 변화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광산구의 이제 빅그린 산단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미래형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미래형 자동차는 친환경 에너지를 아마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미래형 자동차를 이제 광주의 핵심적인 산업으로 좀 육성을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저탄소 생산 구조로 전환 기술 개발은 이제 광주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이제 핵심적인 관건이 되는 이런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광주시를 비롯해서 지자체 그리고 이제 대학 기업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투자를 앞서서 지금 해 나가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준비하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도골 경제연구소의 안도골 전 기재부 차관과 함께 탄소 중립의 주요 개념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